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오늘은 잘생긴 남편, 예쁜 아들 다 가진 손예진 씨 아시죠? 배우. 딱 하나 갖지 못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공실이 생긴 꼬마 빌딩 얘긴데요. 거기 그렇게 공실이 많대요. 손예진 씨 건물에. 그래서 애물단지가 된 수익형 부동산 시장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왜냐면 나는 좀 임대 수익을 제대로 얻고 싶어. 좀 꾸준히 얻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콕 집어 가지고 이광수 광순의 복덕반 대표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를 네. 드립니다. 그 우리나라를 보면요. 부동산을 이용하려는 욕구보다 내가 뭐 좀 여기서 살겠다 이런 욕구보다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 이런 욕구가 좀 큰 것 같다는 인상을 많이 받고 이게 사실 동북아시아의 좀 공통된 문화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강남 아파트는 못 사겠고 그렇다면 내가 좀 꼬마 빌딩이라도 접근 가능한데 사 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좀 임대 수익 같은 걸 얻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황이 어떤가요 근데? 왜냐면 임대차가 너무 많이 붙어 가지고 이게 그렇죠. 괜찮을까 싶어요. 그렇죠. 뭐 통계적으로 보면 전국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한 7% 정도 음음. 되고요. 그다음에 중대형 상가는 13%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한 뭐 100채 중에서 10 채는 비어 있다라는 음.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코로나19 때보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음음. 상황입니다. 추세적으로 더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면서 이제는 임대료도 하락하고 음흠. 있고 공실률은 더 많이 증가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음흠. 지금은 그렇게 뭐 예전처럼 뭐 상가 하나 가지면 꼬박꼬박 또박또박 음. 뭐 임대료 받을 수 있어가 적용되는 시장은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음흠. 거기에 임차한 가게가 없어질 수 있다. 음. 아, 그리고 많이 없어져 있다 이미. 그렇죠, 그렇죠. 어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런 임차인들이 이제 임대료를 싼 데를 찾아다녀요. 어허. 장사가 안 되니까. 또 당연하죠. 하나뿐만 아니라 뭐냐면 이제 이동성이 커졌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는 그 장소가 갖는 이점이 있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다 찾아서 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햄버거집이 여기 있었는데 너무 맛집이었는데 이사 갑니다 하면 찾아가요. 음. 어. 소비자들의 니즈라든지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거리가 좋아, 음. 어느 지역이 좋아가 이제 파괴되는 그런 음흠. 상황이어서 음. 임대료 때문에 파괴되는 거예요. 어.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못 버텨. 어. 그러면 차라리 저 싼 데 갈래요. 그래서 요즘 임대가 가장 잘 되는 게 지하입니다. 지하가 임대가 잘 네. 돼요? 예, 맥주집이 지하에 생기는 거예요. 왜 음흠. 1 층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음. 맘만 있으면. 그죠? 인정만 받으면.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만일 이렇게 SNS나 희자화되고 많은 음. 사람들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후기도 올리고 이러면 되니까 음흠. 차라리 그러면 임대료 싼 데를 가자. 음흠. 그래서 뭐 을지로 같은 데 이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힙지로 막 돼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군요. 그 지역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네. 임대료 싼 데를 찾다 보니까 어허. 그렇게 이동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이게 전형적인 불황형 호황입니다. 불황형 호황. 예. 거기서 또 기회를 찾는 분들이 그렇죠, 계시고. 그렇죠. 그건 좀 불가피한 변화라고 보고 있죠. 그렇군요. 어. 그 만약에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이미 존재할 거예요. 지금 손예진 씨로 제가 시작을 했는데 그게 244억 강남 빌딩이에요. 제가 꼬마 빌딩이라고 저기 표현을 했지만 꼬마 빌딩이 결코 아니고요. 이제 손예진 씨의 건물 같은 경우는 반년 넘게 공실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게 한 달 이자만 5천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빌딩을 갖고 있는 건물주가 임대가 안 돼 가지고 계속 비어 있다. 그러면 건물 가격은 점점 내려가는 거죠. 아파트랑 다르게. 수익이 안 나니까. 그러진 않나요?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건물 계산을 하냐면 이제 어허. 임대료를 역산해서 음. 계산한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임대가 안 돼서 임대료를 싸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건물 건물 가격도 가격도 낮춰지는 내려지고.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기간을 얼마나 감내하냐가 중요한데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어려운 게 임차인한테 임대를 싸게 주잖아요. 네. 그 10년간 고정이에요. 그렇네요. 자, 이게 아주 애매한 상황이에요. 어. 자, 이거를 임차인 찾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면 건물도 낮아가고 임대료도 줄어.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금만 버텨볼까? 최대한 나아지겠지, 버텨볼까? 나아지겠지, 누군가. 그래서 이제 버틸 수 있는 사람 버티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손혜인 씨는 버티는 거야. 왜냐하면 다른 수입이 있으니까. 남편이 또 벌어오겠죠. 그렇죠.
건물 가격은 절대 떨어지면 안 되고 한 번 넣었다가 10년간 고정이니까. 음. 그러니까 사실은 공실이 오히려 발생하고 있고 일단 버티는 겁니다. 근데 아 저는 지금 오래 갈 수 없다. 어떻게 지속됩니까? 우리 일부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경기를 굉장히 조금 비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잖아, 세계 경제 자체를. 이게 또 직격탄을 맞을 텐데 왜냐면 상권이고 파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잘 지켜봐야 되는데 특히 2025년 하반기가 더 저는 굉장히 중요해 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티핑 포인트 같은 게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어떤 변화의 그 지점이라고 전 보고 있는데 전 전형적으로 어떤 위험성을 좀 보냐면 대차대조표 불황에 빠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음. 무슨 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건 뭐냐면 경제적 의미로 제가 대출을 이렇게 해서 자산을 샀어요. 근데 이 자산 가격이 빠지잖아요. 근데 부채 깎아줍니까? 안 깎아주죠. 전형적으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여요. 아. 그렇잖아요. 부의 효과에 반대군요. 맞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일본의 20년의 불황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예요. 음흠. 근데 한국이 그렇게 되는 모습이 조금씩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처럼 빌딩을 샀는데 대부분 이제 음. 연예인들이 왜 이거 빌딩을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모르겠는 돈이 많아서 아니요. 뭘까요? 음. 대출을 많이 해 주거든요. 빌딩은 제가 볼 네. 때 80% 90% 대출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 조금만 올라도 수익성이 엄청 높은 거예요. 네. 연예인들한테 대출 엄청 잘해 줍니다. 어디 뭐 잠적은 못할 테니까.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음. 빌딩을 좋아하는 이유예요. 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빚을 내서 건물을 샀는데 빚은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있는데 건물 가격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게 불황에 빠지는 거죠. 개인뿐만 그렇군요. 아니라 사회 전체가. 어. 인제 그게 저는 나타날까 봐 두려운 거 그렇게 되면 네.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 문제가. 전체적으로 돈이 안 돌겠네요. 예. 소비도 줄고 음. 뭐 사실은 그러면서 가격은 더 떨어지고 음흠. 빚은 안 깎아 음흠. 주고 이게 악순환에 전환하죠. 그래서 뭔가 특단의 대처가 사실 필요합니다. 특단의 대처 뭐요? 소비를 살려야죠. 소비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지금 물가 오른 것 대비 월급은 오르지 않아서 이제 실질 소득은 줄고 있는 상황이고 음.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조금 하강기라서 뭐 갑자기 월급이 올라갈 일도 없고 소비를 그러면 사실 마지막 주체는 정부거든요. 그렇죠. 정부가 재정 정책을 화끈하게 써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신 건가요? 맞습니다. 어. 과감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고 어허. 그래서 그 재정 정책은 이제 투자가 돼야 되고 그런 음흠. 투자를 확대하면서 시장의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는 음. 그런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정책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어허.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전 필요한 게 뭐냐면 가계부채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형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건 뭐냐면 부채가 못 늘리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이거든요. 음. 못 늘려요. 여기서 더 늘리면 우리나라는 이제 쉽게 말해서 골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쉽게 말하셨네요 정말. 그런데 네. 부채가 안 늘어지면 경제 성장은 없습니다. 그게 자본주의 핵심이거든요. 그쵸. 부채를 일으켜야 무언가를 하니까. 그렇죠. 근데 부채를 이제는 거의 이게 뭐랄까요? 더 목에 차서 못 늘리고 있는데 부채를 못 늘리니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잖아. 그럼 부채를 어떻게 늘립니까? 늘려야 돼요. 늘리면 근데 신용 리스크가 발생하잖아요. 아하. 그러면 부채를 어떻게 늘리냐고요. 신용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만 늘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네. 부채의 총량을 늘리지 않고 네. 부채를 이게 웃긴 말인데 부채의 총량을 늘리지 않고 부채를 늘리면서 경기를 살리는. 그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인데 조금만 설명을 더 해주세요. 그게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건 뭐냐면 기대출자가 네. 대출을 갖고 신규 대출자가 대출을 받게 하면 돼요. 아 새로운 그러니까 일종의 피를 돌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어허.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에 대출을 받아서 강남 아파트를 들고 있어요. 아무도 안 건드려. 그렇죠. 그때는 심지어 대출 받을 때는 LTV도 없었고 DTI도 없었고 DSR도 규제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럼 이자를 올려요? 상환하게 해야죠. 아 근데 상환을 강제로 시킬 순 없잖아요. 그래서 만기가 될 때 네. 예를 들어서 이자를 팍. 아니요.
DSR이나 소득 있어요? 음. 아니요, 저 집에서 살림하는데요. 아니요, 갚으셔야 됩니다. 음. 그럼 어떻게 갚아요? 자산 파셔야죠. 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물이 나오고 자산 가격은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대출이 돌죠. 그 어. 대출을 누군가 받아서 그 집을 사주면 돼요. 아하. 선순환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소비가 늘어나고. 자, 그 집을 가격이 2배 올라서 괜찮아요. 그러면 소득이 생기니까 소비가 증가하고. 음. 이 혁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얘기를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네. 그 바퀴를 굴리는 거는 굉장한 결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니, 안 그러면 망한다고요. 아, 그 이거는 정도의 절실함을 가지고 맞습니다. 해내겠네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기대출자들이 상환하게 해야 돼요. 이게 제가 주장하는 가계대출 구조조정이에요. 기업 구조조정보다 훨씬 어려운 가계대출 구조조정. 그렇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반드시.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부채로 이루어졌으니까 그거 이제 갚으셔요. 자산 많이 오르셨잖아요. 팔고. 그래서 그 갚은 돈으로 우리 신혼부부들, 청년들 그리고 새로운 수요자들한테 대출 일으켜서 그들이 저렴해진 또 자산을 사고 선순환을 만들고 또 소비고 여기서 증가시키고 여기서도 사실은 부담이 없으니까 소비가 또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 이걸 해내지 못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거 해내는 사람은 역사에 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하셨던 부채를 일으켜서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버틸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학습도 되게 저희가 돼 있는 맞습니다.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척결하는 수준, 척결이라는 표현을 저는 감히 쓰고 싶은 게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불공정하고 불공평해요. 왜냐하면 대출 규제가 누구한테만 합니까? 신규 대출자예요. 처음 진입하는 사람들이죠. 이건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드는데. 특단의 대책이 아니고 이게 진짜 필요하고 전 이거 해내야 된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어허. 예. 그게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잘 안 듣더라고. 지금 들으실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내수 확대의 어떤 한 방편이기도 하고 말씀하셨듯이 유기체처럼 다 연결돼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음. 예. 이런 방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거 진짜 설명을 들어야 되긴 하는데 저는 약간 고개가 갸웃하긴 하지만 함께 외쳐봅시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렇군요. 근데 기준 금리가 좀 인하되면 신규 대출자들이 그래도 그 낮은 금리로 좀 집을 사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 자산 시장으로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런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출 총량이 지금 늘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대출 규제가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어차피 대출 뭐 조금 일으킨다고 해서 이걸 감내하지 대세가 안 못해요. 된다. 정말 그 방법밖에 없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죠. 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네요. 그럼 안 그러면 또 정책 대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가계대출이 또 늘어갈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냥 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네요. 정말 방법이 안 떠오르긴 하네요. 그래서 가계대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가계대출을 쉽게 말해서 돈을 순환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과 방향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혁신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용인이 될 수 있는 게 네. 기존에 대출을 일으켜서 자산을 산 사람들은 다 2배가 올랐다고요. 왜 계속 배려를 해줘야 됩니까? 근데 또 원래 경제학적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얻는 것보다 손실이 생기면 더 막 가슴이 아프고. 그러니까 어떤 나는 손실이요? 실제 손실은 아니지만 내가 2배를 얻었다는 것은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갚으라는 소리는 굉장히 또 자극적으로 듣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건 의무라는 거죠. 의무. 사회 공동체로서 대한민국 한 배를 탄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출을 했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갚읍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은 네. 이제 대출할 때 DSR 규제를 받지 않습니까? 기대출자는 안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냥 예전에는 무슨 DSR 규제가 뭐가 있었어요. 전세 끼고 다 사는 거지. 아니면 그쵸. 대출을 일으켜서 막 2주택, 3주택 사죠. 음. 그렇게 해서 자산이 올랐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공평해야 된다. 이런 규제를 같이 적용해야 된다. 시계열을 좀 앞당겨서라도. 네. 그 일종의 그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제가 그런 상상을 하니까 좀 즐겁긴 하네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은 왜 내가 그때 받지 않았던 것을 소급하여 기준을 적용하냐라고 주장을 할 것 같긴 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다 적용된다는 게 아니고 만기가 돌아왔을 만기가 때. 돌아오거나 네네. 아니면 이자율을 조정할 때 이런 시점이 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기준으로 해서 소득 수준이나 이걸 벌써 이 중에서 20%는 갚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 돈 없는데요?
아이, 그러면 아파트 두 채 있으시잖아요. 하시든지 예. 그렇게 하세요.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는데 어. 어쨌든 청구 나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기대출자가 엄청나게 가계대출 일으킨 것 때문에 신규 사람들이 왜 못 받고 있느냐고요. 그 심지어 또 청년들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으로 이제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이 부동산을 일종의 투자 상품으로서 돈을 버는 시대가 좀 저무는 게 아닌가. 경기 침체 그리고 저성장 뭐 저성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뉴 노멀은 이렇게 우리가 계속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도 계속적으로 오르는 시대는 좀 지나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건데 과연 부동산으로 우리가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시대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변할 수 있는데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강력한 투자 자산이에요. 어허. 고금을 막론하고 음흠. 역사적으로도 보고 그리고 전 세계 어느 지역을 봐도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이런 위기가 빠지고 음. 가격이 하락할 수는 있지만 음. 사실 길게 보면 네. 이 투자 자산의 매력은 없어질 수 없다. 어허. 그런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면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제 보는 겁니다. 일부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네, 네. 올랐을 때만 보지 말고 내렸을 때 기회를 봐라. 그렇죠. 음흠. 그래야 이제는 그 큰 흐름을 잘 탈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엔 부동산이 투자 자산의 성격이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음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동산은 쉽게 말해서 그 추가적인 공급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 땅은 한정돼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지역이고요. 음흠. 사실 그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일시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없어질 수 있어도 가격은 다시 오르고 음흠. 투자 자산의 매력은 항상 갖고 있다고. 그러면 강남 아파트가 여전히 좋은 지역으로서 상품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지금 지역도 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 지역 중에서도 많이 떨어졌지만 그 지역에서 나름 가치가 있는 곳, 뭐 그게 뭐 상권이 됐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 됐든지 뭐 관광지로서 기능이 됐든지 그런 부분을 잘 따져서 변동성 때문에 좀 내려간 거지 결국 그런 어떤 요인들 때문에 다시 오를 곳이 어디인가를 그렇죠. 따지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가 투자로 안 좋은 거예요. 음. 거기 지금 사서 뭐 얼마를 벌겠습니까? 아하. 예? 그러면 오히려 어. 소장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방을 더 봐라. 자꾸 강남은 똘똘한 채 타령하지 말고 맞습니다. 기회를 딴 데서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다 야 누가 거길 사 거기가 끝났어라고 하는 데가 더 기회가 있다고요. 하지만 많이 내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의 매력 요인이 있어야 되는 건 맞고. 있고 그런데 그런 지역에 예를 들어서 거래가 증가하기 시작해. 그러면 그런 지역을 사자는 거죠. 거래량에 또 주의하라 또 맞습니다.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근데 그 많고 많은 한반도 물론 지구적으로는 굉장히 조그마한 땅덩어리긴 하지만 이 큰 데서 몇 군데를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이 있어요. 굉장히 쉬운 기준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희가 언론 기사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기사에서 네. 쉽게 말해서 폭락 끝났다라는 지역을 보십시오. 여기는 끝났다 이제. 여기는 이제 뭐 누가 여길 사냐. 뭐 50% 폭락했다. 아무도 안 사. 뭐 이런 지역을 관심 있게 오히려 보세요. 그런 지역을 언론이 주목했다는 사실은 그 지역이 기본적으로 의미가 있었고 알려진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기사도 나오는 맞습니다. 거다. 폭락이 왜 있었어요? 올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랐을 땐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추락하는 되는 것은 거군요. 또 이유가 날개가 있는 있다. 아, 추락만 합니까? 날개가 있는데? 다시 날개짓을 하여라.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사람은 추락만 봐요. 근데 우리는 본질의 날개를 읽어야죠. 날개가 있기 때문에 추락한 거예요. 닭이 추락합니까? 밀면 뭐. 근데 변동성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라고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가운데서 기회를 참 잘 찾아봐라라는 게 소장님의 말씀이신데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데 거품 낀 지역 여기는 정말 끝인 지역도 존재하긴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그 거품이 다 빠졌다면 네. 제가 그걸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품을 낀 지역은 보려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거품이 빠졌다는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네. 뭐 폭락했다, 여긴 끝났다. 그런 지역을 관심 있게 보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넓게 봐야겠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역발상을 가져보자는 거죠. 그게 투자의 핵심이다. 그러니까요. 특히 부동산은. 어. 왜?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락은 없어요. 그리고 땅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무 땅이나 사면 안 되죠. 어떤 음. 땅입니까? 매력이 있는 땅. 뭐라고 해야 돼요? 올라갔다가 떨어진 올라갔다 땅. 떨어진 땅. 그리고 그게 거래량이 그렇죠. 거래가 되는 땅. 되는 땅. 그리고 거래량이 늘었을 때 더욱더 주목해서 봐라. 맞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정리하면 되는 누군가 사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여기다. 여기다. 네. 근데 좀 같이 착각할 일은 없나요? 어떻게? 시장이 같이 착각할 일은 없나요? 그러니까 거래가 늘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오를 상황이 아닌데 옆에서 이렇게 사서 약간 또 심리다 보니까 아직 펀더멘털이라든지 뭔가 이게 오를 만한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하니까 산다. 이런 경우도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 그래서 추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 거래가 증가했어. 이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 거네. 네. 그러면 거래량이 증가했을 때 집중해서 그 지역을 봐라라고 한다면 몇 달 정도는 그래도 좀 꼭 참고 지켜봐야 돼요. 제가 좀 통계적으로 추세성. 보면 5달, 6달. 꽤 네.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네. 되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변화는 음. 유량의 변화예요. 흘러가야 돼요. 많이 주고 사고 팔고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저량의 뜻인가요? 변화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게. 어떤 지역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좋았을 때는 5천 건이 거래돼요. 네. 근데 지금 1,000건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1,000건에서 갑자기 1,100건, 1,200건, 1,500건 이렇게 거래돼요. 네. 5개월 동안 이렇게 증가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야, 뭔 소리야. 과거에 5,000건 거래됐어. 근데 지금 1,700건이야. 아직도 멀었어. 이건 아니라고요. 100건, 200건, 300건 이렇게 유량의 변화가 의미 있는 변화예요. 추세가 이해하셨- 중요하지 그렇습니다. 양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게 시장의 변화를 읽는 방식이에요. 좋은 포인트네요. 이건 우리가 교육할 때도 중요해요. 우리 애들 수학 시험 보면 네네. 옆집 철수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광수 너 몇 점 맞았니? 지난번에 저 50점 맞았는데요. 너무 잘했는데 이번에 55점 맞아서 이거예요. 그렇군요. 투자하고 교육은 똑같습니다. 근데 옆집 철수는 100점 맞았는데 너 60점 맞았어. 때리면은 수학 싫어지죠. 그렇네요.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쏙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런 거 믿어도 되나 싶은 거 하나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무인도가 상업용 부동산의 하나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런가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수요도 작을 것 같고 좀 특이한 어떤 상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요 기사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예, 무인도 수익형 부동산으로 뜬다 뭐 이런 되게 거. 재밌는 이거 뭐 이렇게 우연이지만 네. 오늘 제가 점심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주택 정책을 이렇게 좌우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막 정책했던 분하고 이제 먹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하시다가 이제 이게 잠깐 그만두시고 나서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뭐가 큰 이슈였습니까? 대북. 네네. 송금? 아니, 선거 말고 대북 경협. 그렇죠. 그래서 막 개성공단 만들고 네. 막 이랬잖아요. 경제협력. 네. 그러면서 파주가 난리가 났습니다. 맞아요. 그때 그거 기억나요. 네. 그때 거기에 땅을 사셨대요. 예. 근데 지금은요. 그때 3억 주고 사셨는데 지금 1억에도 안 팔려요.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런 뉴스나 이슈가 아니고요. 유동성입니다. 사줄 사람이 있느냐. 네. 쉽게 말해서. 네. 예? 그래서 되게 유의한 거예요. 무인도 지금 살 수 있죠. 근데 누가 나중에 사줄 거냐. 되게 유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진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래량을 보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변화를 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무인도가 네. 과거에 엄청 올랐다가 지금 떨어졌어요. 그런데 무인도 거래가 조금씩 되네? 그럼 사야죠. 그런데 막 지금 뭐 무인도야 막 이래서 아니 이거 검증이 안 됐잖아요. 거래 자체가 없었던 곳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럼 누가 사줄 겁니까? 지금 무인도 사면 무인도가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야.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긴 쉽지 않다. 그래서 제발 좀. 제발 좀. 제발 좀. 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보일 때마다 사실 솔깃한 이유가 더 이상 나는 아파트 또 그놈의 똘똘한 한 채는 못 살 거야라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이런 데 또 보고 그러거든요. 그런 짓 하지 말아라고 지금. 짓은 아니고. 아니 죄송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검증된 자산에 투자하시고 그리고 거래나 유동성을 핵심이고 그리고 사실 때 항상 어떤 생각을 하시라?
누가 사줄 수 있을까? 받아줄 사람이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자산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투자의 핵심이요. 그러네. 우리가 왜 주식해서 돈 못 버는 줄 아세요? 사는 것만 생각해서요. 나중에 팔 거를 생각하지. 잘 파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럼요. 네. 부동산은 더더욱 몸집이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살 사람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챙겨봐야 할지에 대해서 콕콕 집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번 해는 굉장히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불안감도 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모르는 상황인데 이럴 때가 기회다라는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건 음. 때가 아니고 기회예요. 그런데 때를 기다리는 건 이런 거죠. 아, 올해 하반기야? 그럼 하반기까지 기다려야겠네. 이게 아니에요. 기회를 잡아야 돼요. 오케이. 기회를 잡으려면 뭐냐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나 뭘 해야지? 그리고 이런 데가 변동성을 봐야지. 이런 집값이 떨어지면 나 사야지. 내 예산은 얼마지? 대출을 얼마 일으키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누구한테 팔 수 있게 이런 계획들을 촘촘히 세워주면 네. 그 기다림이요 행복해요. 근데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막 강남 오른데 불안한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라. 상세한 계획. 알겠습니다. 네, 그래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사실은 그 과정에 가는 길이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정말 가슴이 저리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변동성 상황에서 떨지 말고 무엇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리고 무엇을 볼지 정하면 안 떨 수 있고 심지어 행복하다는. 그렇죠.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해요. 우리가 연애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아니 애인하고 만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이 어떻게 해요? 행복하죠. 그런데 마냥 집 앞에서 기다려요.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힘듭니까? 알겠습니다. 네. 어떤 포인트인지 콕콕 짚어주셨으니까 뉴스라든지 그 똘똘한 강남이 어쩌고 저쩌고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라는 걸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오늘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